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존중하며 버텨오신 분들 많으셨죠? 비트코인이 드디어 2달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시자고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비토에 6,5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선임 분석가는 비토는 총 자산이 다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비토는 미국 자산운용사 프로쉐어즈가 지난 2021년 10월 상장한 미국 증시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로 올해 들어 순자산 가치가 약 60% 상승했습니다. 정말 다른 ETF도 핫한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계열사 글로벌 X의 블록체인 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100% 가깝게 뛰었고요. 바네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는 올해 들어 77.5% 상승했죠.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시작으로 많은 대형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하면서 암호화폐 투심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1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1일 가상화폐가 화폐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우리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기술주의 상승과 맞물려서 가상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쓰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CBDC라는 국가단위 화폐라든지 그 화폐로서 가진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들이 나오면서 거래 매개보다는 가상자산 자체가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기술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블랙락에서 ETF 신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상자산 역시 투자자산으로서 가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파월 의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죠. 이제 가상자산이 일부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기대감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금리죠.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술주니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기술주 자체라는 것이 미래의 가치에 기반을 한 것이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되려 그러면 주가가 낮을 때 자본이 잘 조달될 때 그렇게 실현이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아마 가장 민감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역시 그러니까 주가나 모든 시장 마찬가지인데 이게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경기 침체 역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 실현이 늦춰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입법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기록하는 약간 결함이라든지 같은 문제들이 조금 있으면서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각국 중앙 정부들이 CBDC를 얼마나 발행한다든지 가상자산의 어떤 증권성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든지 규제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될까요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늘 2월인가 그렇고 10월 달에도 그렇고 오른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잘 실현이 안 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상자산이 가진 어떤 기술주로의 특성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심사를 거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거쳐온 기업들인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또 신뢰감이 약간 없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약간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규제의 문제, 증권성에 대한 정의, 화폐성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아마 평탄한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이게 검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이나 변동성이 크고 한동안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네. 이게 뭔가 블랙락 ETF가 와서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변동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어떤 기술이 가진 변동성, 아직 정의되지 않은 어떤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와 같이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고 나스닥 기술주와 같이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누구도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라늄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샤브카트 미르지우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간담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우라늄 생산량을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5대 우라늄 생산국 중 하나로 주로 유럽 연합 내 국가들에게 우라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생산량은 3,520톤에 이릅니다. 이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우라늄 가격이 향후 10년 동안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튬과 흑연 등 새로운 광물 채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 원자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라늄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내용인데요. 우즈베키스탄 하면은 우라늄의 주요 생산국 가운데 하나죠.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도 높이겠다는 뜻, 늘리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라늄 가격 얼마나 오르고 있냐? 이거는 우라늄 선물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가 어떤 시기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문제가 또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또 최근에는 탈탄소와 친환경 문제까지 있잖아요. 이 대안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라고 봐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한계가 명확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우라늄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라늄 가격의 고공행진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우라늄 가격은 보시다시피 지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은 올라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니까 결국엔 이거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시 기사로 와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늘리려고 하는 거는 우라늄만이 아니죠. 금, 그리고 구리, 은 같은 것도 생산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튬과 흑연 채굴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조만간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구조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쭉 내려서 경제를 보면은 2021년 기준입니다. 일단은 성장률이 7.4%, 상당히 고공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이 이런 고공성장을 하고 있냐? 여기 보면은 주요 자원이 있습니다. 원유, 가스, 우라늄, 금.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산유국이고요. 여기다가 가스,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광물 자원도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곳도 많으니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점, 그러니까 고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부적으로는 실업률도 높고 공업이나 산업 같은 것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인력들이 외국에서 너무 많이 일을 한다. 그래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운데 외국 근로자들이 보내준 이 규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고공성장을 이뤄냈던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의 이런 경험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냐? 기본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우그룹이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어떤 학자분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하는 거에 무조건 찬성을 해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여러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어떤 나라인지 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나라가 이런 스탄 국가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랑은 역사적인 관계도 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스탄이라는 나라들, 스탄이라는 뜻은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치면은 랜드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그룹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깊은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류도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면은 국내 제품들, 삼성, LG 제품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물론 최근에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예속화됐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외교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끼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공급망 재편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우리처럼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거를 중간재 또는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파는 나라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재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우려서는 이 스탄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자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